58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금 제 등 뒤에서 거친 숨을 내쉬고 있는 이 남자 제 남편이 아니에요. 남편은 2년 전에 떠났습니다. 이 남자가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는 40년을 기다렸어. 그 한마디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떠난 양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입속에서 삼켰고 저는 이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의 비밀 들어보시겠어요? 이 이야기는 3일 전 남편 기일에 고향으로 내려가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정서현. 올해 58입니다. 서울 마포구 골목 안쪽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고 남편 김태호 씨와 30애를 함께 살다 2년 전 위암으로 그 일을 먼저 보냈습니다.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전화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2년 새벽마다 옆자리를 더듬는 버릇이 남았는데 손끝에 닿는 건 차가운 이불 뿐이었죠. 7월 초에 어느 아침 서울 아파트 현관에서 저는 또 멈춰섰습니다. 신발장 옆에 남편의 낡은 구두가 놓여 있었거든요. 검은 가죽이 갈라지고 굽이 닳아 한쪽으로 기울어진 구두. 2년 동안 치우지 못한 채 매일 아침 그 앞에서 멈칫하다 돌아서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손을 뻗다가 거두었어요. 이걸 치우면 정말로 이 집에서 그의 흔적이 사라질 것 같아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기인인데 같이 못 가서 미안해. 학원 여름 특강이 겹쳐서 도저히 시간이 안 나 조심해서 다녀와 딸소라였습니다. 삼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미혼의 외동딸이죠. 목소리가 미안한 듯 하면서도 어딘가 경계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는데 저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소라는 제가 고향에 내려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멀리 가면 불안해하는 아이였으니까요. 서울에서 보령까지는 버스로 2시간 반쯤 걸렸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는 내내 창 밖으로 흐린 하늘이 따라왔고 라디오에서는 장마 전선이 남하다는 예보가 흘러나왔죠. 좁은 해안도로를 따라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방파제가 보였습니다. 시멘트가 갈라지고 낀 그 방파제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욱신거렸어요. 저기서 셋이 앉아 낚시를 하던 여름이 떠올랐거든요. 태호와 종아, 그리고 저 태호가 망둥이를 잡겠다고 허벅지까지 물에 들어갔다가 미끄러져서 온몸이 젖었고 종아가 아무 말 없이 자기 겉옷을 벗어 태호 어깨에 걸쳐주었죠. 저는 둘을 보며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때 종아가 젖은 태호 대신 저를 보며씩 웃던 얼굴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했어요. 셋이서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여름마다 방파제 끝에서 바다로 뛰어들고 겨울이면 포구 횟집 아궁이 앞에 옹기종기 모여 앉던 시절. 그때는 이 셋 중에 하나가 먼저 떠나고 하나는 40년을 혼자 기다리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고향 마을은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슈퍼가 있던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선 것 말고는 골목폭도 담장 높이도 바다를 향해 기울어진 지붕들의 각도도 그대로였죠. 산소가 있는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소에 올라가니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풀이 이미 깨끗하게 깎여 있었어요. 잡초 한 포기 없이 말끔하게 정리된 봉분 주변을 보며 고개를 갸우했죠. 제가 올 때마다 늘 이랬거든요. 마을 이장이 관리해주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참배를 마쳤습니다. 산소에서 내려와 빈집에 들어갔더니 또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요. 부엌 수도꼭지가 새 것으로 교체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 녹슬어서 물이 안 나오던 수도가 반짝반짝 빛나는 새 꼭지를 달고 있었죠. 이것도 이장이 해준 건가? 혼잣말을 하며 수도를 틀어보는데 시원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짐을 풀고 대문 앞 평상에 나가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직접 깎아 만든 나무 평상인데 비바람에 표면이 거칠러진 채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혼자 앉으니 평상이 유난히 넓게 느껴졌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는데 먹구름이 서쪽에서부터 빠르게 밀려오고 있었죠. 그때 골목 끝에서 사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서연 씨, 오랜만이네요. 마을 이장 박종아 예순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란 사람이죠. 바다일로 단련된 탄탄한 어깨와 구릿빛 피부가 눈에 들어왔는데 나이에 비해 허리가 곱고 걸음에 힘이 넘쳤습니다. 방파제에서 셋이 앉아 낚시하던 그 소년이 이렇게 됐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는데 종아의 손에 들린 것은 망치와 문 몇 개였어요.
빈집 울타리를 고치러 왔다가 저와 마주친 모양이었습니다. 산소 다녀오셨어요? 네. 풀이 다 깎여 있던데 혹시 이장님이 해주신 거예요? 종아는 대답 대신 고개만 가볍게 끄덕이더니 망치를 허리춤에 꽂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비 오겠네요.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나 봐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아끼는 대신 손이 먼저 움직이는 부류. 어릴 때도 그랬어요. 태호가 떠들고 제가 웃으면 종아는 옆에서 조용히 웃기만 했죠. 수도꼭지도 이 사람이 바꿔준 거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묻지는 않았어요. 물어보면 또 고개만 끄덕이고 말 테니까요. 종아가 돌아가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요.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빗줄기가 아니라 물줄기였어요. 양동이로 퍼붓는 것처럼 빗물이 쏟아지더니 대문 앞 흙길이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했습니다. 처마 밑으로 튀는 빗물이 발목까지 적시는데 이 빈집에서 혼자 밤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등줄기가 서늘해졌죠. 그때였습니다. 빗속에서 우산 하나가 다가왔어요. 종아였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로 대문 앞에 서더니 짧게 말했죠. 서연 씨, 오늘 밤 여기서 자면 안 돼요. 지붕이 약해서 새고 배수도 안 돼요. 우리 식당으로 가요. 우산을 내미는 그 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박하고 마디가 굵은 손 방파제에서 태호에게 겉옷을 벗어주던 그 손이 40년이 지나 이번에는 저에게 우산을 내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우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종아의 식당은 마을 끝자락 바다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언덕배기에 있었습니다. 간판에 종안의 횟집이라고 적힌 글씨가 반쯤 벗겨져 있었고 1층은 테이블 내 갯자리 작은 홀이며 2층은 담이방 하나가 전부인 소박한 건물이었죠. 우산을 접고 안으로 들어서는데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주방 선반이었습니다. 그릇이 가지런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전부 한 사람 분량이었어요.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 찬기 2개, 30애를 2사람 밥상을 차렸던 제 눈에는 그 풍경이 유난히 허전하게 들어왔습니다. 비에 젖었을 텐데 이거 입어요. 종아가 장롱에서 깨끗하게 접힌 면 티셔츠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연보라색 여성용 티셔츠였는데 낡았지만 빨래가 잘 되어 있었고 은은한 비누 냄새가 배어 있었죠. 누구 옷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종아도 설명하지 않았고요. 화장실에서 젖은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부엌에서 뚝배기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들려왔습니다. 종아가 소고기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넓은 등판이 부엌 형광등 아래에서 묵직하게 보였는데 국자를 휘젓는 팔뚝에 힘줄이 또렷하게 잡히더라고요. 어릴 때 방파제에서 낚싯줄을 감던 가느다란 팔이 40년 사이에 저렇게 굵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스스로 놀라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 팔뚝을 왜 보고 있는 거지? 많이는 못 끓였는데 일단 먹어요. 속이 좀 풀릴 거예요. 종아가 뚝배기째로 밥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밥에서 고소하면서도 진한 사골 냄새가 퍼졌고 그 위에 송송파가 초록빛으로 떠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을 한 입 떠넣는데 혀끝이 데이도록 뜨거웠지만 그 뜨거움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면서 가슴까지 녹이는 것 같았죠. 그런데 두어 숟가락을 뜨다가 손이 멈췄어요. 남편 생각이 났거든요. 태호 씨는 국밥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소고기 국밥을 좋아했는데 투병 중에도 입맛이 없다면서 국밥만은 한 그릇 비우곤 했었죠. 그 기억이 갑자기 밀려오니까 숟가락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다가 또 내려놓기를 서너 번 반복했습니다. 종아는 맞은편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재촉하지도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 침묵이 이상하게도 편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볼 때마다 괜찮다고 웃어야 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니까 억지로 괜찮은 척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국밥을 반쯤 먹고 나서 종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는 자기가 할 테니 2층에 올라가서 쉬하면서 앞장서서 좁은 나무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담이방은 6평 남짓한 작은 방이었는데 창문 너머로 빗줄기가 커튼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종아가 벽장에서 이불을 꺼내 바닥에 깔아주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불 끝을 반듯하게 펴는 손놀림이 어색하면서도 정성스러웠죠. 이불 귀퉁이를 잡아당기는데 제가 반대쪽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고 그 순간 종아의 손과 제 손이 이불 위에서 겹쳤습니다.
움찔했습니다. 종아도 멈칫했어요. 0.5초쯤이었을까? 종아가 먼저 손을 뺐습니다. 투박한 손바닥이 제 손등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자위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거칠고 두꺼운 손이었지만 마치 굼불 때는 아랫목처럼 묵직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손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침대 위에서 차갑게 식어있던 그 손. 간호사가 시트를 덮어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잡은 것이 손이었는데 얼음장이었어요. 아무리 주물러도 따뜻해지지 않는 손을 잡고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던 그 새벽이 갑자기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사람의 손은 너무 뜨거웠어.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저는 제 손등을 반대쪽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편히 쉬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1층으로 내려오면 돼요. 종아가 문을 닫고 나간 뒤 저는 한참을 이불 위에 앉아 제 손등만 바라봤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남의 손이 닿은 것뿐인데 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지? 돌아가신 양반한테 죄송해서 나 같은 년이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 건데 이불을 끌어올리며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1층에서 설거지하는 종아의 낮은 콧노래가 물소리에 섞여 희미하게 올라왔어요. 무슨 노래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허밍이 빗소리 사이사이로 끊겼다 이어졌다 하면서 묘하게 귀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종아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는 목소리였어요. 물소리 너머라 또렷하지는 않았지만 한마디가 귀에 밝혔습니다. 형 서연이가 왔어. 형. 저는 이불 속에서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종아가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지? 마을에 형이라 부를 만한 친척이 있나? 아니, 밤 11시에 전화할 정도로 가까운 형이면 내가 알만도 한데. 그 생각을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피곤해서 헛것을 들은 거겠지. 빗소리에 섞여서 잘못 들은 거야. 눈을 감았지만 형이라는 글자가 어둠 속에 떠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들은 그 한마디가 무엇을 뜻하는지 저는 사흘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빗소리가 한결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그친 건 아니었지만 어젯밤 양동이를 쏟아붓던 기세는 누그러졌고 가는 실비가 창문을 적시며 질기게 내리고 있었죠. 2층 담이방에서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니 종아는 이미 부엌에서 무언가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는 사람이라더니 도마 위에 놓인 호박과 두부가 벌써 반듯하게 썰려 있었어요. 잠은 좀 잤어요. 종아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물었습니다. 잘 잤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눈을 감았다 뜨기를 수십 번 반복하다 겨우 새벽께야 잠이 들었거든요. 슬리퍼를 찾으려고 현관 쪽을 보다가 눈이 멈췄습니다. 신발장 옆에 여성용 실내화 한 켤레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분홍색 꽃무늬가 들어간 고무 실내화인데 바닥이 거의 닿지 않은 걸 보니 자주 쉬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종아에게 여자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묻지 않았어요.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니까요. 근데 왜 마음 한쪽이 불편하지? 아침을 먹고 나서 종아가 말했습니다. 비가 약해진 틈에 복순이네 민박집에 다녀오라고 서연 씨 온다는 소식에 복순이가 아침부터 전화를 3번이나 했다면서 우산을 하나 내밀었죠. 복순이를 만나는 게 반가우면서도 솔직히 말하면 종아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손이 겹쳤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라서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복순의 민박집은 마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마자 복순이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야, 정서연. 매년 기일에 내려오면서 나한테는 전화 한 통 없어. 산소만 다녀가고 그냥 까버리는 년이 어디요? 58 동갑내기 소꿉친구 오복순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며 사별로 재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죠. 얼굴에 세월이 내려앉았지만 목소리는 20살 때 그대로였어요. 저를 보자마자 팔을 벌려 끌어안더니 등짝을 탁탁 치면서 한참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옥수수를 쪄온 복순이 마루에 턱 앉으며 물었습니다. 태호 씨 기이지? 산소는 다녀왔고 고개를 끄덕이자 복순은 옥수수 껍질을 벗기면서 넌지시 종아네 식당에서 잤다며 괜찮았냐고 덧붙였어요. 뭐라 대답해야 할지 잠깐 망설였습니다. 괜찮았다고 하기엔 어젯밤이 너무 복잡했고 불편했다고 하기엔 거짓말이 되니까요.
종아가 잘 챙겨주던네. 국밥도 끓여주고 이불도 깔아주고. 이장이니까 원래 그렇게 잘해주나 봐. 제 대답에 복순이 옥수수를 씹다 말고 피식 웃었습니다. 뭔가를 알면서 일부러 안 말하는 사람의 웃음이었죠. 이장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뭐야. 복순은 대답 대신 마당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 너머로 복순의 남편이 비를 맞으며 호박덩굴 지지대를 고치고 있었는데 복순의 눈이 그 뒷모습을 한참 쫓고 있었어요. 이윽고 복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도 첫째 남편 보내고 3년을 울었어.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근데 지금 저 사람 만나고 나서 알았다. 울기만 하는 건 산 사람한테 너무 가혹하더라.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복순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어요. 너도 이제 좀 살아라. 태호 씨가 너 평생 울고 있으라고 먼저 간 거 아닐 거 아니야.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안 돼. 복수아. 떠난 양반한테 미안해서 그 말을 내뱉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복순이 제 손을 꽉 잡았지만 더는 밀어붙이지 않았어요. 대신 화제를 돌리듯 옥수수를 하나 더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참 너 종아 그 녀석 알지? 너희 셋이 방파제에서 맨날 붙어 다녔잖아. 태호가 먼저 내 손잡았을 뿐이지. 종아는 그때부터 너만 보고 있었어. 옥수수를 받아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복순의 얼굴을 봤는데 장난기 없는 눈이었어요. 그놈이 말이야. 내 시집 가던 날 바닷가에서 혼자 소주 3병을 마시더라. 그 뒤로 한 달을 밥을 못 먹었어. 에이, 설마 우리 그냥 동네 친구였잖아. 셋이서 같이 놀았던 거지. 셋이서 같이 놀았는데 왜 종만 한 30년 동안 내 빈집 관리를 하고 있어. 태호 씨는 서울 가서 내 남편이 됐고 종아는 여기 남아선의 빈집 지킴미가 됐어. 그게 동네 친구라서 그런 거야? 복순이 웃으며 옥수수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저는 따라 웃으면서 넘겼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쿵 내려앉았어요. 셋이서 방파제에 앉아 다리를 흔들던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태호가 제 옆에 앉으면 종아는 항상 태호 반대쪽에 앉았어요. 한 번도 제 옆자리를 차지하려 한 적이 없었죠. 그때는 그냥 성격이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양보였던 건 아닌지. 산소풀을 깎아놓은 것, 수도꼭지를 바꿔놓은 것, 어젯밤 빗속에서 우산을 들고 달려온 것, 그게 전부 이장이라서 한 일이 아니라면 그럼 뭐라는 거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복순인네에서 나와 다시 종화식당으로 걸어가는 길에 비가 다시 굵어지기 시작했어요. 우산을 쓰고도 바지단이 흠뻑 젖을 만큼 빗줄기가 거죠. 언덕길을 오르는데 바람이 우산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머리부터 어깨까지 흠뻑 젖었고 우산을 다시 펴보려 했지만 살이 부러져 있었어요. 결국 비를 그대로 맞으며 식당까지 뛰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종아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저를 보더니 말없이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제 손에 쥐어주려다가 머리에서 흘러내린 빗물이 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는 직접 수건을 들어 제 얼굴을 닦아주었어요. 눈 감아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눈을 감자 수건의 까슬까슬한 촉감이 이마를 지나 볼을 후쳤고 종아의 손가락이 수건 너머로 느껴졌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손이었습니다. 이마에서 관자놀이로, 관자놀이에서 턱선으로 수건이 목덜미 쪽으로 내려가면서 젖은 머리카락 한 가닥이 볼에 달라붙어 있었는데 종아가 그걸 손가락으로 집어 귀 뒤로 넘겨 주었어요. 그 순간 손끝이 귓불을 스쳤습니다. 숨이 멎었어요. 눈을 떴더니 종아의 얼굴이 코 한 뼘 거리에 있었고 그 눈이 제 젖은 얼굴 위에 멈춰 있었습니다. 1초였을까? 2초였을까? 종아가 먼저 시선을 돌리며 한 발 물러섰어요. 옷 갈아입어요. 감기 들겠다. 종아가 돌아서서 부엌으로 들어갔고 저는 현관에 서서 기불이 화끈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수건을 준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릴 때 방파제에서 비를 맞으면 태호가 큰 소리로 야 빨리 뛰어 하고 소리쳤고 종아는 아무 말 없이 자기 겉옷을 벗어 제 머리 위에 씌워졌었죠. 40년이 지나도 이 사람은 똑같구나. 말 대신 손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 옷을 갈아입고 나오니 부엌에서 국물 끓는 냄새가 퍼져나왔습니다. 종아가 점심으로 또 국밥을 끓이고 있었어요. 비가 다시 세지네요. 오후에는 더 온다고 하던데.
종아가 뚝배기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국밥 위에 떠있는 파가 어젯밤과 똑같은 모양으로 동그랗게 떠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렸는데 종아가 먼저 한마디 했습니다. 태호가 좋아하던 거라. 거기까지 말하다. 종아의 입이 딱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준 제 손도 같이 멈췄어요. 태호 형 고개를 들어 종아를 바라봤더니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분명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종아 씨, 태호 씨랑 어른되고도 연락했어요? 형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 어릴 때 같이 놀았으니까 습관적으로 그렇게 부른 거예요. 별 없어요. 종아가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어젯밤 형 서연이가 왔어라고 하던 목소리와 겹쳤어요. 습관적으로 어릴 때 같이 놀긴 했지만 서울로 시집본 뒤로 종아와 태호가 따로 연락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형이 나온다고? 그 말투는 최근까지 자주 부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 이 사람은 뭔가를 감추고 있다. 그 확신이 들자 국밥의 김이 갑자기 다르게 보였습니다. 어젯밤에는 낯선 호의라고 생각했더니 국밥이 혹시 남편과 관련된 무언가에서 비롯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목적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종아가 부엌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수도꼭지에서 물 틀어 놓는 소리만 한참 이어졌고 저는 식어가는 국밥 앞에서 숟가락을 놓았다 들기를 또 반복했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 걸린 작은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충남보령 일대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되어 있으며 해안 마을 진입로가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종아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며 TV를 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한동안 못 나가겠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휴대폰 화면에 신호 막대가 한 칸씩 줄어들더니 이윽고 서비스 없음이라는 글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세상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남자와 연결되는 시작이라는 거요. 어둠이 사람을 얼마나 솔직하게 만드는지 아시나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캄캄한 공간에서는 체면도 나이도 며칠째 쌓아온 경계심마저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날 밤 저에게 찾아온 건 바로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둘째 날 저녁비는 낮보다 더 거세졌습니다. 뉴스에서 시간당 100mm를 넘겼다고 했는데 숫자보다 소리가 더 실감났어요.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드럼을 치는 것처럼 둥둥 울렸고 가끔 바람이 창문 틈으로 밀려들면서 식당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종아가 부엌에서 비상번호에 불을 올리며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스가 약해져서 화력이 시원찮았는데 종아는 번호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꽃을 조절하며 한참을 궁리하더니 겨우 뚝배기 하나를 끓여냈어요. 그런데 건져 올린 고기가 어젯밤보다 확연히 적었습니다. 고기 대부분을 제 그릇에 몰아주고 자기 것에는 국물만 담는 걸 저는 보고 있었어요. 종아씨, 이거 나눠 먹어야죠. 왜 제 것만 이렇게 많아요? 괜찮아요. 젊을 때 바다에서 밥 굽는 건 일도 아니었으니까. 종아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국물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면서 남의 밥상은 수천 번 차렸지만 누군가 저를 위해 자기 몫을 덜어주는 건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그 사실이 목적 언저리를 간지리는 것처럼 아릿하게 걸렸습니다. 국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갑자기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더니 식당 전체가 치읓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작은 비명이 터져 나왔고 손에 들고 있던 접시가 덜그럭거리며 미끄러질 뻔했죠.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면 다쳐요. 어둠 속에서 종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서랍 여는 소리, 무언가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성냥 긋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어요. 종아가 양초 하나를 켜서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사이로 종아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깊게 패인 팔자주름, 햇볕에 그을린 이마, 그리고 단단하게 담은 입. 그 얼굴을 촛불 아래에서 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낮에 볼 때는 그냥 마을 이장이었더니 사람이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넓은 어깨 너로 드리운 그림자가 벽 한쪽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그 그림자가 이 공간 전체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남자로 보고 있구나. 그 자각이 불현듯 찾아왔고 저는 촛불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종아가 2층 상태를 보러 올라갔다 내려오며 말했습니다. 비가 새기 시작했다고 오늘은 1층에서 같이 있는 게 나을 것 같다고요? 부엌 뒤편에 3평짜리 작은 방이 있었어요. 종아가 평소 쪽잠을 자던 방이라고 했습니다. 이불 2채를 나란히 깔았는데 종아는 문 쪽에 저는 벽 쪽에 자리를 잡았고 그 배치가 마치 문 앞을 지키는 사람처럼 보여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불을 펴는 동안 종아가 선반 위에서 종이 봉투를 집어들더니 옛날 설리라고 중얼거리며 금고 뒤쪽으로 밀어넣었어요. 유난히 서두르는 손이었습니다. 뭘 그렇게 급하게 치우나 싶었지만 남의 서류까지 신경 쓸 처지는 아니었죠. 촛불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미친 듯이 몰아치는데 촛불 주변만 작은 섬에 감싸여 있었죠. 서연 씨, 바다 얘기해 줄까요? 종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젊을 때 고등어 잡으러 먼 바다까지 나갔던 이야기. 태풍을 만나 사흘을 표류한 이야기. 새벽 바다에서 해가 뜰 때 수평선이 불덩이처럼 붉어지는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었어요. 말투가 서툴러서 중간중간 더듬거렸지만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어요. 반찬 가게 일을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웃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웃는 제 자신이 낯설었어요. 남편기에 내려와서 다른 남자 식당에서 밤을 보내며 촛불 앞에서 웃고 있다니 떠난 양반한테 미안해서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종아의 담담한 목소리가 그 생각을 자꾸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야기가 잠시 끊긴 뒤 종아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연 씨, 여기 혼자 있으면 무섭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 식당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종아가 한 박자 쉬고 나서 덧붙였습니다. 내 말은 서울에서 숟가락을 든 것도 아닌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묻는 건 포구가 아니었어요. 남편 없이 보낸 2년이라는 시간, 새벽마다 빈자리를 더듬던 밤가게 일을 하면서 울음을 삼키던 오후, 그 전부를 묻고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하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고개를 숙이자 시야가 흐려지며 눈물이 한 방울 턱끝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종아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옮겨 앉았어요.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바다 냄새와 땀 냄새가 섞인 투박하지만 안심이 되는 남자 냄새가 가까이에서 느껴졌죠. 종아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 어깨를 살짝 제 쪽으로 기울여 주었을 뿐이었어요. 어깨뼈의 단단한 각도가 제 관자놀이에 닿았습니다. 밀어내야 했는데 밀어내지 못했어요. 파도 소리인지 심장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울림이 귀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종아의 손이 제 손등 위에 올라왔어요. 덮는다기보다 살짝 엎는 정도였는데 그 무게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지도 쥐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마치 괜찮다는 말을 손으로 하는 것 같았죠. 저도 손을 빼지 않았어요. 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온기가 손등을 타고 팔뚝까지 번지는 게 너무 오랜만이어서 차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얼마나 더 지났을까? 제가 먼저 고개를 뗐습니다. 죄송해요. 종아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할 거 없어요. 종아가 조심스럽게 손을 거두었고 그 자리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어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촛불만 흔들렸습니다. 저는 벽 쪽이 불로 돌아가 누웠고 종아는 출입구 쪽에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어요. 잠을 자야 했지만 촛불 너머 종아의 뒷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종아가 금고 쪽을 한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형, 이게 맞는 거냐? 심장이 쿡 내려앉았습니다. 또 형이었어요. 잠든 척 눈을 감았지만 온몸이 귀가 되어 있었습니다. 종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빗소리만 식당을 가득 채웠죠. 종아 씨가 형이라고 부른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그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지만 밝았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밤새 쏟아진 뒤에 마을 앞 도로가 완전히 잠겼다는 소식이 어젯밤 마지막으로 잡혔던 라디오에서 흘러나왔었고 창 밖으로 내다보니 식당 앞 계단 3칸 중 2칸이 흙탕물에 묻혀 있었어요.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거였죠. 종아가 부엌에서 한참을 궁리하더니 쌀통을 열어봤습니다.
바닥이 보일 만큼 얼마 남지 않은 쌀과 된장 한 덩어리가 전부였어요. 국밥을 끓일 고기는 어제로 떨어졌고 가스버너 연료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죽을 쏘야겠어요. 쌀을 아껴야 하니까 종아가 담담하게 말하며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좁은 부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면 팔꿈치가 닿을 정도였는데 종아 옆에 서서 된장을 풀기 시작하자 제 손등이 종아의 팔뚝을 스쳤습니다. 나도 모르게 움찔했지만 종아는 개의치 않는 듯 도마 위에서 팔을 썰고 있었어요. 칼질은 내가 할게요. 서연 씨 손 다쳐요. 종아가 제 손에서 칼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손가락이 스치는 찰나에 그 투박한 손의 열기가 확해졌는데 어젯밤 제 손등 위에 올려져 있던 그 온도와 똑같았어요. 저는 한 발 물러서며 된장만 젓는 척했지만 심장이 목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죽이 다 되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뚝배기 대신 작은 냄비째로 나온 된장죽은 국밥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종아가 자기 그릇에는 반도 안 담고 나머지를 전부 제 앞에 놓는 건 여전했어요. 죽을 떠먹으면서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종아 씨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종아의 숟가락이 잠깐 허공에서 멈췄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죽을 입 떠넣고 천천히 씹은 뒤에야 대답했어요. 할 사람이 없어서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짧음 속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한 발 더 나갔어요. 복순이가 그러더라. 내가 시집 가던 날 바닷가에서 혼자 술 마셨다고. 종아의 손이 숟가락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내려오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어를 봤는데 그 눈이 촛불 아래에서 봤던 것과 달랐습니다. 흔들리고 있었어요. 오래 감춰둔 무언가가 수면 위로 올라오려고 요동치는 것처럼 종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내려는 사람의 목소리는 이렇게 떨리는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서연아, 처음이었습니다. 시가 빠진 제 이름. 그 두 글자가 종아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부엌 공기가 달라졌어요. 숟가락을 든 것도 아닌데 손끝이 절렸습니다. 방파제 기억나. 셋이서 앉아 다리를 흔들면서 해지는 거 봤잖아. 태호는 맨날 떠들고 너는 웃고 나는 옆에서 가만히 있었고. 근데 그때 나는 바다를 본 게 아니었어. 네가 웃을 때마다 바다보다 눈이 부셔서 나는 내 옆모습만 보고 있었어. 숨이 막혔습니다. 방파제에서 종아가 항상 태호 반대쪽에 앉았던 이유가 제 옆모습을 보기 위해서였다는 거야? 그 여름이었어. 네가 서울로 시집간다는 소식을 듣기 하루 전날 나는 편지를 한 통 썼었어. 좋아한다고 가지 말라고. 그 편지를 품에 넣고 너네 집 앞까지 갔는데 대문이 열려 있더라. 마당에 혼수 이불이 널려 있었지. 종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시선은 죽그릇 위에 고정되어 있었고 숟가락을 준 손등에 핏줄이 도드러져 있었어요. 그 이불을 보는 순간 알았어. 늦었구나. 편지를 전하지 못하고 돌아서서 바닷가로 갔어. 소주를 3병 마셨는데도 취하지 않더라. 파도 소리가 너무 크니까 울어도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아서 그날 밤 실컷 울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혀서 숟가락을 놓았다 들었다 하는 것조차 있고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는데 태호 형이 먼저가 버리고 나니까 나는 또 기다리고 있더라. 40년을 기다렸다. 종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촛불도 없는 낮이었는데 그 눈에 물기가 고여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을 열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결국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뚝뚝 죽그릇 위로 떨어졌어요. 종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왔습니다. 거친 손으로 제 볼 위에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엄지손가락이 눈두덩을 스치고 지나가는 그 감촉이 까슬까슬하면서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미안하다. 그러고 나서 종아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제 이마에 입술을 대었습니다. 거칠러진 입술이 이마에 닿은 시간은 2초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2초가 제 안에서 40년치 빈자리를 건드렸어요. 이마에서 시작된 열기가 눈두덩을 타고 볼까지 번졌고 제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종아의 눈이 코앞에 있었어요. 물기가 고인 그 눈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먼저 움직였어요.
양손으로 그의 얼굴을 감싸 쥐었는데 광대뼈가 단단했고 뺨 위에 잔주름이 손가락 사이로 느껴졌습니다. 입술이 닿았습니다. 마른 입술과 마른 입술이 스치면서 코끝이 부딪혀 고개를 살짝 틀었는데 서투른 각도였어요. 하지만 숨결이 입안 가득 번지는 순간 서투음은 사라졌고 종아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면서 등 한가운데를 짚었습니다. 2년 동안 아무도 이렇게 안아준 적이 없었죠. 종아가 저를 안은 채 이불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등이 이불에 닿았을 때 그의 무게가 위에서 느껴졌고 그 묵직함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2년간 텅 비어있던 몸 위에 빈자리가 비로소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종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고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목덜미를 끌어당겼어요. 그것이 허락이라는 거리 남자는 알았습니다. 종아의 손이 제 옷단으로 들어왔을 때 손바닥이 허리를 감싸며 천천히 올라갔고 거친 손끝이 등줄기를 타고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떨림이 다시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종아의 손가락이 깊숙이 닿았을 때 제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고 그 소리에 놀란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종아가 멈칫했지만 제가 그의 손을 잡아 다시 이끌었어요.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는 사이사이로 거친 숨소리가 섞였고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느리고 깊은 시간이었어요. 58년을 살아온 몸이 말하지 않아도 닿아야 할 것을 알았고 한 번 닿을 때마다 제 안에서 2년간 얼어붙어 있던 것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 종아의 가슴 위에 귀를 대고 누워 있었어요. 심장 박동이 천천히 느려지고 있었고 그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빗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면서 바다 냄새가 창으로 밀려왔어요. 방파제에서 셋이 앉아있던 여름이 떠올랐는데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아니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다시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죽은 줄 알았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습니다. 기지국 신호가 잠깐 잡힌 모양이었어요. 화면에 딸 소라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와 종아는 감전된 사람처럼 떨어졌고 종아가 먼저 몸을 돌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왜 연락이 안 돼요? 어디에요? 소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쏟아졌습니다. 종아 씨 식당에 있다고, 비 때문에 못 나간다고 대답하자 소라의 목소리가 한층 더 높아졌어요. 종아 씨, 그 남자가 누군데요? 엄마 아버지기에 다른 남자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방금까지 종아의 품에 있었던 내 몸이 순식간에 얼음장으로 변하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장님이 마을 사람 도와주는 거라고 말하려 했는데 소라가 먼저 내질렀습니다. 겨우 2년이에요. 아빠 제삿날에 다른 남자 집에서 자요. 그 한마디에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전화기를 진 손이 축 처졌고 대답하기도 전에 신호가 다시 끊어졌어요. 화면이 다시 서비스 없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종아가 등을 보인 채 부엌 쪽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을 다 들었을 거예요. 좁은 식당이니까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종아 씨, 아까 한 일 없던 걸로 해주세요. 손만이 아니었습니다. 입술도 체온도 그 시간 전부를 지워달라는 말이었어요. 종아의 등이 굳는 게 보였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도 종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소라의 목소리가 귀가에서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겨우 2년 그 두 글자가 칼날처럼 가슴에 박혀 있었습니다. 한참 뒤 종아가 등을 보인 채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래, 어떤 걸로 할게. 저는 그 등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떤 걸로 할 수 있을까요? 이미 제 온몸이 기억해버리니 남자의 체온을요. 셋째 날 밤이었습니다. 종아가 저를 밀어내기로 마음먹은 게 느껴졌어요. 낮에 제가 없던 걸로 해달라고 말한 뒤로 종아는 다시 서연 씨로 돌아갔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서로의 숨결까지 나눈 사이가 저녁이 되자 식당 주인과 손님 사이로 되돌아가 있었어요. 저녁을 차리면서도 남은 쌀로 죽을 쓰워 제 앞에 놓아주었지만 대화는 사무적이었죠. 내일 비 그치면 편하게 가세요. 아까 라디오에서 내일 오후부터 소강이라 했으니까 종아의 목소리는 평평했습니다. 감정을 전부 접어서 서랍에 넣어둔 사람의 말투였어요. 저는 고기만 끄덕였습니다. 소라의 목소리가 아직도 기가에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겨우 2년이에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안에서 벽이 되어 종아를 향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 남자의 품에서 느꼈던 온기가 아직 등에 남아있는데 그 온기가 죄처럼 무거웠어요. 죽을 반도 못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아도 자기 그릇을 비우지 못했어요. 둘 다 먹는 신용만 하다가 상을 치웠죠. 작은 방에 이불을 깔고 누웠지만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종아는 출입구 쪽에서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고 빗소리만 식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어젯밤에는 이 사람의 어깨에 기대잠이 들었는데 오늘은 등과 등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이불에서 조심스럽게 빠져나와 어둠 속을 더듬으며 부엌 쪽으로 걸었는데 발이 선반 모서리에 걸렸어요.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면서 손이 허공을 휘저었고 선반 위에 올려져 있던 무언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허리를 숙여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손에 잡힌 것은 종이 봉투였어요. 둘째 날 밤 종아가 옛날 설리라며 서둘러 금고 뒤로 밀어넣었던 바로 그 봉투. 어둠 속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봉투의 질감이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바스락거림과 눅에 바른 감촉이었죠. 종아가 자는지 확인하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르게 내쉬는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봉투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성냥을 꺼내 양초 하나를 켰습니다. 흔들리는 촛불 아래에서 봉투 겉면이 드러났습니다. 거기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르네를 함께 살면서 수천 번 봤던 그 빼뚤한 글씨. 봉투 겉면에 종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종아에게 우리 남편이 이 사람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남편의 글씨가 일렁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는데 눈앞이 흐려져서 자꾸 같은 줄을 되풀이해야 했어요. 종아야, 나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다. 병원에서 석 달이라고 했는데 의사 표정을 보니까 그것도 넉넉하게 쳐준 것 같더라.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과묵했던 그이가 그래서는 이렇게 말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이 가슴을 찔렀어요. 서연이한테 미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중 제일 큰 게 있어. 마지막에 그의 곁에 내가 없을 거라는 거다. 서연이는 내가 죽으면 자기 탓을 할 거야. 일이 바빠서 마지막을 못 지켰다고 평생 자기를 벌줄 거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부엌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이 떠난 뒤 제가 어떻게 무너질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죄책감에서 꺼내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네가 서연이를 좋아했다는 거 나는 알고 있었다. 방파제에서 셋이 앉으면 항상 서연이 옆모습만 보고 있었잖아. 군대에서 지갑에 서연이 사진 들어 있던 것도 봤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서연이를 부탁한다. 편지가 구겨졌습니다. 제 손이 너무 떨려서 종이를 펼 수가 없었어요. 입을 틀어막았지만 울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당신이 당신도 알고 있었어? 방파제에서 종아가 제 옆모습만 보고 있었다는 걸 당신도 보고 있었던 거야? 2년 동안 제가 스스로를 가두고 벌주고 있을 때 당신은 이미 이런 편지를 남겨놓고 간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저는 이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당신 편지를 읽기도 전에 이미 종아의 체온 안에 있었어요. 그 사실이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죄책감이 아니었어요. 남편 마음을 모르고 혼자 벌주고 있었던 인연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울었습니다. 산소풀을 깎아놓은 것, 수도꼭지를 바꿔놓은 것, 비가 오면 달려와서 우산을 내미는 것, 국밥을 끓여주는 것, 그 모든 것이 태호의 부탁이자 종아 자신의 40년이었습니다. 두 개의 마음이 하나로 겹쳐 있었던 거예요. 복순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죽은 사람한테 미안해하느라 산 사람이 죽어가면 그게 더야. 복순이 그 말을 했을 때는 흘려들었는데 지금 이 편지 앞에서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밝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촛불이 반쯤 녹아내린 것을 보니 꽤 오래였던 것 같아요. 그때 부엌문 앞에 그림자가 섰습니다. 종아였어요. 제 울음소리에 깬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편지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어요.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종아는 입을 열지 못했어요.
문틀에 기댄 채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형, 서연이가 왔어라는 전화 같은 말, 태호 형이 좋아하던 거라는 말실수, 습관적으로 부른 거라는 둘러대기, 전부 진짜였어요. 이 사람은 제 남편의 친구였고, 40년 전부터 저를 좋아했고, 남편이 떠나면서 저를 부탁한 사람이었습니다. 2년 동안 이걸 왜 안 보여줬어요? 종아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면 서연 씨가 나를 태호 형 부탁으로 온 사람이라고 생각할까봐, 동정으로 다가온 거라고 오해할까봐, 그럼 산소풀도 수도꼭지도 국밥도 다 그이가 시켜서 한 거예요. 종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그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입을 열려 다물기를 두어 번 반복하더니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은 못하겠어요. 내일 말할게요. 그 한마디가 오히려 답이었습니다. 못하겠다는 말 속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다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보낸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은 당신이 보내기 전부터 여기 있었던 건 아닐까? 입술을 깨물었지만 울음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밤이 지나면 비가 그칠 겁니다. 비가 그치면 길이 뚫릴 겁니다. 길이 뚫리면 저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침에 잡았더니 손을 세상 앞에서도 잡을 수 있는지 창밖에 빗줄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낮 동안 지붕을 뜯어낼 듯 쏟아지던 빗방울이 가늘어지면서 처마 끝 물소리 사이로 바람이 끼어들었어요. 종아가 라디오 주파수를 돌리자 지지직거리는 잡음 너머로 아나운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충남 보령 지역 호우특보가 내일 오전 중으로 해제될 전망입니다. 그 한 문장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비가 그치면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면 저는 서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반찬가에 냉장고에 밀어넣은 깨십저임이 떠올랐고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태호 씨의 낡은 구두가 떠올랐죠. 종아가 라디오를 끄고 부엌으로 가더니 남은 쌀을 털어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죽 냄새가 번지는 동안 촛불 두 자루 중 하나만 켜고 나머지는 접시 위에 세워두었어요. 마지막 밤이니까 아껴야죠. 그 말이 촛불 이야기인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 이야기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죽 그릇이 바닥에 놓였는데 이번에도 종아는 제 그릇에 건더기를 몰아주고 자기 것에는 맑은 국물만 남겼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죠. 종아 씨, 아까 대답 안 했잖아요. 그가 숟가락을 멈추었고 촛불이 얼굴 왼편만 비추는 바람에 반쪽짜리 표정만 보였습니다. 끝난 거예요. 거짓말.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태호 씨 편지를 읽은 뒤부터 가슴 안에 날카로운 것이 박혀 있었는데 이 남자가 보여준 모든 것이 태호 씨의 부탁 때문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소풀도 수도꼭지도 이 국밥도 다 태호 씨 부탁 때문이에요. 종아가 입을 열지 않았고 처마를 타고 떨어지는 물소리만 이어졌어요. 저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촛불에 비친 눈이 젖어 있었어요. 40년을 바다 위에서도 울지 않았으리 남자의 눈에 물기가 고여 있었습니다. 아니요. 한마디였죠. 부탁이 없었어도 나는 했을 거예요. 태호 형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도 산소풀을 깎았고 수도꼭지가 얼기 전에 테이프를 감았어요. 형한테 부탁을 받은 건 2년 전이지만 내가 서연 씨 곁을 맴돈 건 40년이에요.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래 다져진 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남의 아내를 친구의 아내를 좋아한다는 게 말이 되나? 그래서 입을 다물고 살았는데 형이 떠나고 서연 씨가 혼자 남았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기뻤어요. 그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기쁜 내가 싫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숨겼어요. 보여주면 부탁을 핑계로 다가가는 비겁한 놈이 될 것 같아서. 종아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손가락 사이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나는 부탁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저는 죽그릇을 밀어내고 무릎으로 그의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로 덮인 그의 손을 잡았는데 마디마디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손등에 이마를 대자 제 눈물이 거친 피부 위로 떨어졌죠. 됐어요. 그 말이면 됐어요. 종아가 손을 빼려 했지만 제가 놓지 않았고 자유로운 왼손이 제 머리카락을 쓸다가 목덜미에 닿았을 때 등줄기를 타고 전류가 흘렀어요. 고개를 들었더니 촛불에 비친 그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분수를 모르는 거 알아요? 알면서도 못 참겠어요. 제가 먼저 입술을 가져다 댔어요. 어제 아침과는 달랐습니다. 어제가 터져나온 불꽃이었다면 이번에는 천천히 스미는 물이었어요. 마른 입술이 닿았다. 떨어지기를 서너 번 반복했고 종아의 손이 제 뺨을 감쌌을 때 그 손바닥에 눈물이 묻었습니다. 울지 마요. 울게 놔둬요. 종아가 제 이마에 입술을 얹었습니다. 이마에서 눈두덩으로, 눈두덩에서 젖은 볼 위로 입술이 눈물의 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왔어요. 짠맛이 입술에 묻어 있었을 텐데 종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양볼을 손바닥으로 감싸지고 이마를 맞는데 숨이 섞이는 거리에서 종아가 낮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데도 안 가요. 촛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종아가 제 어깨를 끌어당겨 자기 가슴에 기대게 했고 이불을 끌어올려 둘을 함께 덮었어요. 어제처럼 뜨거운 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어요. 종아의 턱이 제 정수리에 닿아 있었고 제 손은 그의 가슴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졌는데 처음에 빠르던 박동이 점점 느려지면서 빗소리와 하나로 섞였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종아 씨, 나 서울 가면 이제 현관에 있는 남편 구두 정리하려고요. 2년 동안 못 치웠는데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심장 박동이 한 박자 빨라진 게 손바닥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소라한테 편지를 보여줄 거예요. 아빠가 뭘 남겼는지 그 애도 알아야 하니까. 종아가 대답 대신 제 머리카락을 한번 쓸어내렸어요. 정리 끝나면 다시 내려올게요. 이 말로 그의 손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이면서 이마를 쓸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이마에 입술을 얹었어요. 길고 조용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어제 아침에 입술이 불이었다면 지금의 입술은 약속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빗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고 수평선 끝에 옅은 푸른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남자의 품 안에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 꿈도 꾸지 않고 잠이 들었어요. 비가 그치면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올 곳이 생겼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새벽부터 창문을 두드리던 빗방울이 하나둘 사라지더니 눈을 떴을 때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드문드문 이어지고 있었어요. 종아의 팔 위에 머리를 올린 채 천장을 바라보았는데 작은 방 한쪽 벽으로 옅은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몸을 일으키자 종아는 이미 부엌에 있었고 국자가 냄비 바닥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홀로 나간 이내 개의 테이블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는데 빗물에 씻긴 유리창이 유난히 맑아서 바다가 손에 잡힐 듯 가까워 보였어요. 종아는 솥 앞에 서서 소고기 국밥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 제가 처음이 식당에 발을 들였을 때와 똑같은 자세였지만 등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그때와 전혀 달랐죠. 일어났어요? 종아가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섰습니다. 국자를 잡은 그의 손등에 제 손을 가만히 올렸더니 그가 잠깐 멈칫하다가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면서도 동시에 서울 현관에 놓인 태호 씨의 낡은 구두가 떠올랐습니다. 국밥 2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는데 이번에는 종아가 고기를 제 그릇에만 몰아주지 않았어요. 반반씩 나눠 담았고 제가 숟가락을 들짜기도 함께 떴습니다. 처음으로 같은 속도로 밥을 먹었죠. 곧 버스가 다시 들어올 거예요. 종아가 국물을 한 모음 삼키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문장이 배웅의 시작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 올라가서 가게 정리하고 딸 먼저 만나야죠. 그래야죠. 짧은 대답이었지만 숟가락을 내려놓는 그의 손가락 끝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모른 척 국물을 떠올렸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어요. 종아, 씨, 나 금방 올게요. 기다려줄 수 있죠? 그가 고개를 들었고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국밥 그릇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등을 한번 톡 두드렸습니다. 40년을 기다린 사람한테 그런 걸 물어보면 돼요? 웃음이 터졌어요. 울음이 섞인 웃음이었는데 국밥김이 눈앞을 가려서 다행이었습니다. 식당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갈라져 내려오면서 수면 위에 은빛을 만들었고 갈매기 한 마리가 그 빗줄기를 가로질러 날았습니다. 바람에 소금기가 섞여 있었는데
사흘 동안 빗물에 잠겨있던 코끝이 비로소 바다를 되찾은 기분이었죠. 복순이가 언덕 아래 손을 흔들며 올라오는 게 보였고 저는 손을 크게 흔들어 주었습니다. 야, 정서연 살아있었어? 복순이가 헐떡이며 평상까지 올라오더니 저와 종아가 나란히 앉은 모습을 보고 입을 떡 벌렸어요. 무슨 말을 하려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더 있어요. 웃으며 복순이는 벌써 홀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오후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보령에서 서울까지 2시간 반 창밖으로 논과 밭이 지나가는 동안 저는 종아가 건넨 작은 비닐봉지를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어요. 안에는 국밥 사골한 봉지가 들어있었는데 봉지 겉면에 검은 매직으로 속이 허할 때 끓여 먹어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서 웃음이 났다가 코끝이 시큰해져서 고개를 창문 쪽으로 돌렸죠. 가게에 먼저 들러 파트 아주머니한테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하루만 부탁한다던 게 나흘이 되어버렸는데 아주머니는 걱정 말라며 손을 내었어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태호 씨의 구두였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옮기지 못했던 검은 가죽 구두가 신발장 옆 바닥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현관에 쪼그려 앉았고 구두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가죽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는데 안쪽 깔창에 태호 모양이 눌려 있는 게 손끝으로 느껴졌어요. 여보, 나 이제 이거 정리할게요. 아무도 없는 현관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목이 메웠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울음이 아니라 인사였으니까요. 구두를 깨끗한 천으로 닦아 신발장 맨 윗칸에 올려두었고 빈자리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소라를 만났어요. 반찬가게 안쪽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는데 소라는 연락도 없이 보령에 내려간 것부터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태호 씨의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소라의 눈이 아버지 글씨를 알아보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편지를 읽는 동안 소라의 표정이 3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썹이 찌푸려지더니 중간쯤에서 입술을 깨물었고 마지막 줄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자기 탓을 할 거라고 아빠가 그렇게 썼어요. 소라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소라는 편지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은 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나도 그랬어요. 엄마가 아빠 곁에 못 있었던 거 나도 엄마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근데 아빠는 그걸 알고 있었네. 엄마가 그럴 거라는 걸. 소라가 얼굴에서 손을 떼었는데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어요. 32살 딸의 얼굴에 어린아이 때 울던 표정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테이블 너머 손을 뻗었지만 소라가 먼저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시간 좀 줘요. 아빠가 이런 편지를 남겼다는 것도 엄마가 그 사람 곁에 있었다는 것도 지금은 다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소라가 가방을 집어들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소라의 등이 유리문 너머로 사라질 때 가게 안에 국물 끓는 냄새만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차린 수천 개의 밥상이 눈앞에 얼음거렸어요. 남의 집 밥상은 그렇게 정성껏 차려놓고 정작 내 딸 마음은 챙기지 못했구나. 3일이 지났습니다. 소라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먼저 전화를 걸까 말까. 하루에도 10번씩 휴대폰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반찬가 냉장고 속 깨십저임을 담그면서도 물을 썰면서도 소라 생각뿐이었죠. 나흘째 저녁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소라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아내 딸이 만든 김밥과 음식이 들어있었어요. 엄마 저녁 안 먹었을 것 같아서라고 작게 말하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엄마 3일 동안 생각했어요. 아빠가 믿는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빠 눈은 틀린 적이 없었으니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그 아저씨가 엄마 웃게 해줘요. 응. 소라가 코를 훌쩍이더니 제 손을 꽉 쥐었어요. 그런가요? 대신 밥은 자주 같이 먹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 국밥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울면서 웃는 건 이번 여름에 너무 많이 했는데 이번만큼은 웃음 쪽이 더 컸어요. 일주일 뒤 저는 다시 보령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종아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종아는 평상 위에 앉아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상 옆자리를 손바닥으로 한번 툭 쳤고
저는 그 옆에 앉았어요. 신발을 벗어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종아의 낡은 고무장화 옆에 제 운동화가 가지런히 섰는데 그 두 켤레가 마치 오래 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죠. 국밥 끓여놨어요. 종아가 바다를 보며 말했고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울였습니다. 잘 먹을게요. 다음에는 우리 소라도 데려올게요. 종아의 어깨가 한번 떨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 다시 어깨에 머리를 기울였어요. 바다 위로 저녁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고 갈매기가 둘 수평선을 따라 나란히 날았습니다. 장마가 끝난 7월의 바람이 소금기를 머금은 채 평상 위를 지나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자리가 제가 돌아올 곳이라는 걸 비로소 온몸으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 또 마음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선생님의 한마디가 다른 분께 깊은 울림이 될 수